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유전공학부 1, 2학번 최호준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그 주제로 잡은 얘기는 천천히 서두르기인데요. 우선 이 이미지를 한번 좀 설명드릴게요. 이 천천히 서둘러라, 페스티나 렌테가 예전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좌우명으로 유명한데 이 평정심을 의미하는 닷과 그리고 빠르게 움직이려는 돌고래를 형상화해서 이게 급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싶은 상황에서도 천천히 서둘러라 하는 어떤 모순적인 의미를 담아낸 이미지입니다. 사실 제가 이거를 제 개인적인 좌우명으로도 생각하게 된 이유가 특히 한국 사회에서 살다 보면 그리고 서울대학교를 다니다 보면 타인과 끊임없이 비교하고 또 스스로에 대해서 계속 회의를 느끼고 뭔가 좀 더 빨리 가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압박감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누구는 뭐 최연소 CPA 합격생이라더라, 누구는 최연소 외교관이 됐다더라 하면 자연스럽게 좀 스스로 급해지고 초조해질 수밖에 없는데 저도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외교학만 3년 이상 이제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관련 학술 활동도 참여를 하고 또 심지어는 이제 고시도 알아보면서 굉장히 품을 많이 투입했었는데 그 순간에 이제 3학년 2학기가 되면서 제가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공무원이 돼서 내가 행복할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나는 좀 더 치열하고 경쟁적인 프라이빗 섹터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저는 외교학 말고는 배운 게 하나도 없었고 그 와중에 이제 이미 취직 준비를 하기 시작한 친구들은 1, 2, 3학년 때 이미 인턴십을 많이 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건 기본적으로 숫자를 다루는 직업을 해봐야겠다. 왜냐하면 외교학에서는 숫자를 한 번도 다룬 적이 없지만 대학생 때 이걸 다루지 않으면 졸업하고선 절대 배울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숫자에 대한 기본적인 두려움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수학 기초 교양에서도 뒷불을 한번 받고 재수강하고 다시 뒷불을 받았었고요. 기본적으로 회계나 숫자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뭐 외교학을 좋아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그 와중에 좀 취약한 부분을 채워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대학생 때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채울 수 없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돌이켜 보면은 이게 제가 학부생 때 했던 제일 좋은 결정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싶고요. 그 당시에 이미 3학년 2학기였고 졸업이 임박해오는 순간이었지만 좀 천천히 서둘러 보자. 급할수록 돌아가야 지금 기반을 잘 다져서 사회에 나가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결정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어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턴십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인턴십을 거의 50개에서 100개 정도 지원을 했더니 거의 다 처참하게 떨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방법론이 좀 맞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제로 베이스에서 남들보다 더 빨리 따라잡으려면 학회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 그 후에 학회에 들어가서 누구보다 절실히 인턴십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경제, 경영, 금융 팟캐스트를 듣기 시작했고 조금씩 기존에 이해 못하던 그런 단어들과 전문 용어들 그리고 시장의 환경,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적어도 인턴십은 구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기본은 쌓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처음에 50개 정도 떨어졌을 때는 굉장히 자존감이 깎였지만 이것도 하나의 레이스다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천천히 지원을 해서 결국에는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인턴십을 3개를 했습니다. 당시를 돌이켜보면 물론 이 인턴십을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던 것도 있지만 당연히 그 기간 안에 실력을 쌓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턴십을 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어떤 걸 원하는지 명확하게 딜리버할 수 있었고 제 진정성이 이제 전달이 됐기 때문인데 실제로 인턴을 하면서도 사실은 최대한 이제 이 아웃풋을 잘 내서 인턴십 같이 하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쌓기 시작했고 그래서 결국 이제 최종적으로 입사를 희망하던 골드만삭스 홍콩에 인턴십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인턴십을 얻고 나서도 끊임없는 이제 경쟁이었어요. 사실 제가 경쟁을 원해서 금융권에 간 거긴 한데
들어가서 계속 모르는 지식에 대해서 다루고 또 이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상사들이 이걸 친절하게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카톡 이미지는 제가 화장실에 몰래 숨어 들어가가지고 친구랑 얘기를 하는데 친구도 인턴십을 하면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사랑 대화할 때마다 또 어떤 모르는 말을 하면서 모르는 걸 시키면서 나를 혼낼까 이런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서 인턴십을 했었고 그때 굉장히 스스로 왜 이렇게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여기에 도전을 했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한 2달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금융이랑 회계를 공부한 지 1년 정도 됐었고 그 다음에 이 인턴십을 하면서 실무를 배운 지 한 2달 정도 됐을 때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잘하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인턴십에서 전환형 오퍼를 받아서 회사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 회사 입사하기 전에도 끊임없이 초조함이 있었어요. 초조함이 있었는데 이 초조함이라는 게 당시 생각을 해보면 뭔가 초조해 한다고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획을 짠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들은 시간이 흐르고 직접 부딪혀야지 해소되는 것들인데 이 부분들을 당시로 다시 돌아간다면 조금 더 침착하게 대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여곡절 끝에 회사에 입사를 했고 또 뿐만 아니라 처음에 외교관이 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인 좀 더 글로벌한 익스포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투자은행에 들어가게 되면 전 세계 주니어 뱅커들이 모여서 오리엔테이션을 한 달간 해요. 그래서 제 또래 20대 중반 주니어 뱅커들이 뭐 러시아, 유럽, 미국 전역, 일본, 홍콩, 싱가포르에서 모여서 한 달간 열심히 놉니다. 열심히 놀면서 이게 그래 내가 이거 하러 뱅킹 했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개인적인 라포도 많이 쌓을 수 있었고요. 그러면서 업무를 시작할 준비를 합니다. 그래도 인턴십도 3개나 했고 그리고 금융을 그래도 뭐 늦게나마 1년 정도 빠르게 공부를 했으니까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아니었고요. 입사한 다음에도 고난의 행군이었어요. 이게 금융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거의 지식이 없는 주니어들을 뽑은 다음에 한 2, 3년 동안 혹사를 시킵니다. 근데 그 교육하는 방식이 굉장히 도제식 교육이고요. 도제식 교육으로 배운다는 것은 일단 물에 던져 놓고 헤엄치는 걸 보면서 이제 정익사하겠다 싶으면 조금 가르쳐주는 그런 방식으로 배웠던 것 같아요. 거의 월화수목금 새벽 2, 3시에 퇴근을 하고 일요일에도 기본적으로 8시간 이상 일해서 통상 한 80시간에서 100시간 정도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사무실 밖을 평일에는 나와본 적이 거의 없어요. 점심 픽업하러 갈 때 빼고는 거의 사무실에서만 생활을 했었고 그렇게 2, 3년을 버텼습니다. 2, 3년을 버티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너무 힘들지만 사실 첫 1, 2년이 어떻게 보면 가장 무지막지하게 무식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2, 3년 이상, 그러니까 한 5년, 7년 이상 이 정도 아워를 하다 보면 당연히 지속 불가능한데 첫 1, 2년을 이렇게 혹사를 하니까 이게 내가 이 정도까지 치열하게 일을 할 수 있구나 라는 스스로의 한계도 조금 알게 됐고 또 동시에 업무의 완성도라든지 시니어 뱅커로부터의 어떤 피드백 이런 걸 받으면서 스스로 많이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딜들을 봤었는데 뭐 부동산 유동화라든지 혹은 벤처 스타트업의 어떤 자산을 유동화하는 그런 업무들을 했었고요. 그 외에도 홍콩에서 아태 지역에 있는 다른 중국 혹은 싱가포르에 있는 상장사들 대상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스스로의 업무 습관과 내가 어떤 식의 좀 프로페셔널리즘을 추구할 건지 스스로 형성하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제식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좀 천천히 하나하나씩 배우는 단계를 거치는 것 같고요. 그 후에 사실 제가 느끼게 된 거는 특히 뱅킹을 일을 하게 되면 나중에 금융권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다면 뱅커가 어떤 일을 하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뱅커는 제너럴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는 트레이더가 있고요. 법률을 잘하는 변호사가 있고 회계를 잘하는 회계사가 있으면 그들보다 어느 한 전문 영역에서 잘하는 건 없지만 그들과 말싸움할 정도의 기본 지식은 가지고 있고 그걸 바탕으로 이해관계를 조율해서 거래를 성사시키는 그런 것들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얕고 넓게 여러 가지를 배우고
처음에는 변호사랑 얘기할 때 어디서부터 대화를 시작해야 될지 알지 못할 정도로 전문 영역의 지식의 갭이 크지만 그 프로세스를 첫 번째 딜, 두 번째 딜, 세 번째 딜까지 반복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변호사님들이 사고하는구나, 법적인 리스크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하나 둘씩 이제 깨우치게 되면서 점점 딜메이커로서 성장을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후에 골드만삭스를 퇴사하고 이제 맥쿼리 PE라는 사모펀드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이제 골드만삭스를 떠났던 이유는 통상 금융권에서는 투자은행에 간 다음에 투자은행에서 여러 회사들을 자문해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다가 직접 내가 자문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돈으로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는 욕구가 자연적으로 생기게 되고, 그래서 투자은행에서 PE로 이제 그러니까 사모펀드로 이직하게 되는 게 굉장히 통상적인 코스인데, 사모펀드는 어떤 실물 자산이나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해서 5년에서 7년 가량 운용을 한 다음에 좀 더 비싼 가격에 파는 그런 이제 업무를 합니다. 굉장히 단순하게 어떤 물건을 사서 더 비쌀 때 파는 거랑 똑같은 이치인데, 조금 더 이제 기업의 경영 혹은 어떤 전략적 결정에 참여를 해서 직접 가치를 증대시키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서도 여러 가지 딜을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자문사들이랑 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법률 쪽에서는 오데로펌과 다 같이 협업을 해봤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컨설팅사 그리고 회계법인들과도 두루 이제 협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딜을 경험할 수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제 스스로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얕고 넓게 제너럴리스트로서 협상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고, 또 빠르게 딜 클로징하는 걸 좋아했고, 뿐만 아니라 어떤 산업에 대해서 새로 전혀 모르던 산업을 공부해서 빠르게 학습한 다음에 투자 의사결정을 내리는 그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는 과정을 굉장히 좋아하다는 걸 깨닫게 됐고, 사실 이런 거를 깨닫는 게 부딪히는 방법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유전공학부를 처음에 입학했을 때는 내가 뭘 좋아한다,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어떤 미션을 충족하기 위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없었고, 단지 이제 토론하는 걸 좋아하고 글 쓰는 걸 좋아하고 어떤 새로운 걸 배우는 걸 좋아하는데 이걸로 직업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뱅킹을 직접 부딪혀보고 그리고 사모펀드에서 일을 하면서 조금 더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리고 이런 걸 하는데 무엇이 도움이 될지를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특히 어떤 금융 혹은 전략이라는 직무 자체는 여러 산업에서도 두루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뭐 게임 회사 가서도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고, 혹은 플랫폼 회사, 어떤 소프트웨어 회사에서도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선택지도 굉장히 넓어지는 그런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맥쿼리 자산운용에서 한 2년이 조금 안 되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골드만삭스를 가고 싶었던 거는 골드만삭스가 유명하니까, 투자은행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경쟁적이고 치열한 환경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갔었고, 그 다음에 맥쿼리에 올 때는 투자자가 되어보고 싶어서 왔었는데, 그 와중에 사실은 가고 싶었던 게 남들의 시선 때문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체크리스트를 체크해야 되고, 뱅킹 가려면 좋은 데 가야지, PE 가려면 또 이런 데 가야지 라는 게 있었는데, 일단은 주니어로서 그걸 두루 경험해 보고 나니까 왜 터널 비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터널에 있을 때 목표만 보이고 주변은 완전히 시커매지는 그런 것과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주니어로서의 커리어는 터널 비전에 갇혀서 목표를 체크하는 게 제가 원하는 거였다면, 막상 이것들을 하고 나니까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 그래서 향후 뭐 2, 3년, 그러니까 시니어가 되기까지 어떤 것들을 하고 싶을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민을 하던 찰나에 제가 결국 만난 여러 스타트업 중에 리걸테크 스타트업으로 와서 직접 사업을 운영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리걸테크 스타트업에 오게 된 이후로 많이 받았던 질문이 법률에 원래 관심이 있었냐, 혹은 창업을 할 생각이 있었냐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학부생 때 제가 이런 사업을 하게 될 거라 생각을 못 했고요. 또 소송금융이나 AI라는 새로운 사업을 창업하게 될 거라고도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니어로서 업무를 하고 3, 4년 이상 경력이 쌓이다 보니까 점점 이게 클리어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크게 두 가지 사업을 했는데, 하나는 제가 골드만삭스에 있을 때 배웠던 구조화 금융과 비슷한 기법을 소송에 적용해서 저희가 소송에 전액 지원하고 패소하면 돌려받지 않는데 승소하면 이제 착수금의 일정 배수를 돌려받는 그런 소송 금융 서비스를 출시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I를 활용해서 어떤 법령 정보를 검색하고 그걸 바탕으로 문서를 작성하거나 문서를 검토하는 그런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법률에 대해서 알지 못했지만 빠르게 습득했고 여러 변호사님들과 만나서 하나하나 이제 배워나가고 또 해외에 있는 벤치마크 케이스들을 보면서 스스로 학습해서 이런 식으로 좀 법률 시장에서의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트업에 와서 제가 생각한 것은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에서 제가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들이 학부생 이후로 제가 시도해온 방법론과 비슷하다고 느꼈는데 기본적으로 스타트업은 혁신을 하려는 거다 보니까 딱히 따라할 수 있는 사례들이 많지 않고요. 극한의 불확실성 속에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근데 그럴 때 최선의 방법론이 뭐냐에 대해서 영미라든지 좀 더 스타트업이 성숙된 시장에서 많이 논의가 오갔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완벽하게 기획하고 분석하고 계획하는 것보다 일단 실행을 해라. 여기서 이제 많이 쓰는 비유가 안개가 쫙 깔린 산에 있는데 이 산에서 돌덩이가 어디 있고 나무가 어디 있고 막다른 길이 어디 있는지 어차피 안 보이는데 이걸 예측해봐야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실행을 하는 것이 새로운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그걸 바탕으로 정답에 점점 수렴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투자은행을 원하는 줄 몰랐고 스타트업을 원하는 줄 몰랐지만 하나하나씩 해가면서 제 맞는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혹은 제가 원하는 것들로 조금 더 삶을 채워나갈 수 있게 된 것 같고 현재는 이제 이런 해보고 싶은 것들을 다 해보고 후회 없이 모든 것들을 시도해 보면서 내가 생각하는 이제 이상적인 어떤 도전적인 삶을 추구하는 게 제 목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남들의 페이스에 휘둘리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안개 낀 산에서 등산을 하다 보면 당연히 길을 잃어버릴 거고 막다른 길에 도달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금융권에서 근무를 했던 게 스타트업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고 오히려 도움이 안 되는 부분도 있겠죠. 더 보수적인 문화에서 여러 가지 리스크를 평가하는 방법을 배웠다 보니까 오히려 도전하는데 걸림돌이 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전부 다 어떤 실패가 아니라 하나의 정답에 나만의 길로 수렴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천천히 서두르는 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뭐 다른 자유전공학부 후배님들이나 혹은 아직 진로를 탐색하고 있는 졸업생 분들께서도 천천히 서두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